참 예수님, 제주 제23강 자주 국방만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부터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참 우리가 모르고 있는 역사 중에 하나예요. 자료도 없고 여러 가지 어디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요때가 우리 한민족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2025년 7월 9일 지금 세계는 경랑의 세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는 글로벌 워밍, 따뜻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글로벌 히팅,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보일링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펄펄 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지옥 하면은 막 끓는 물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형벌이 뭡니까? 끓는 솥에 사람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 80억의 인구가 펄펄 끓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카사리아에서 강의를 하는데 13년 만에 제가 건기 때 왔는데 이런 구름은 처음 봐요. 구름이 없거든요, 건기 때는. 근데 지금 구름이 꽉 내려앉았어요. 만약에 지금 비가 오신다면은 여기 자연재해가 없는 데가 잠비아거든요. 잠비아도 큰 지구 글로벌 보일링 시대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린 지금 80년 전 제주 4.3 학살 사건을 다루지만 2025년을 견디고 있습니다. 제주 도민만 학살당하는 것이 아닌 지구인이 자연에게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라산 숲으로 숨어들어 목숨을 건지렸던 제주 도민처럼 지구촌 곳곳으로 숨어드는 인간들을 속속들이 찾아내서 학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몇십 년 동안 목이 터져라 이렇게 지구를 괴롭히면 우리 인간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를 거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2024년부터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1.54도, 어떤 자료는 1.55도, 1.5도가 넘었으면 우리 컨트롤을 벗어납니다. 2025년 본격적인 인간 학살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도 벌써 겨우 7월 7일 이틀 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밀양 또 경기도 40대를 오르내리고 4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40도는 중동 사막지대나 일어날 일이고 우리나라는 20년, 3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7월 초순에 40도가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7월 10일, 20일, 8월 10일, 15일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제가 신부가 되던 1992년 여름은 제축일 7월 11일부터 30도가 넘기 시작해서 성모 승천 대축일이자 해방절을 맞이하는 8월 15일이면 30도의 고온의 기세가 한풀 꺾여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4월부터 여름이 시작되어서 지금 7월 9일 한국은 40도가 넘는 글로벌 보일링, 펄펄 끓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9월 말이나 10월까지 30도가 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온이 지속되면 날씨만 더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식량 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문경에 있는데 사과가 화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제 온도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차가워야 되는데 낮에도 따뜻하고 밤에도 따뜻하니까 화상을 입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식량 생산뿐 아니라 육체 건강, 정신 건강, 산업 전반에 걸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정말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30년 만에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앞으로 30년 후에는 지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바로 내 자식, 손자가 살아갈 세상은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이곳 잠비아에 지금 엄청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카사리아 지역만은, 여의도 12배만한 이 지역만은 숲과 식량과 물이 흘러 넘치는 지역으로 가꾸고 싶습니다. 저의 이런 자그마한 노력, 또 수많은 지구에서 지구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표면 온도가 80도가 넘어 도로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텍사스는 2025년 7월 4일 새벽에 중부 산악지대 휠 컨트리에서 과달루페 강,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과달루페 갈 건데, 범람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홍수로 지금 118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캠프를 와서 새벽 한두 시간 만에 250에서 30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졌고, 이 폭우량은 1년 강우의 3분의 1 양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1시간에 100mm, 1시간에 200mm 와도 막 사람을 쓸어 내려가거나 마을을 끌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산이 굉장히 우거지기 때문에, 낙엽 또 산이 다 물을 받아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다른 나라, 특히 텍사스는 끝도 없는 평원에 물이 한 번에 모이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앉아서 지구를 바라보는 거하고 저처럼 온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그 위기의 그 느낌은 조금 많이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117년 만에 최고로 더웠고, 유럽은 지난 오늘 7월 9일이니까 한 7월 4일부터 지금까지 더위로 무려 2,300명이 죽었습니다. 아마 전 지구적으로 죽는 인원은 전쟁에 버금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구는 선진국, 후진국, 어린아이, 어른, 노인 구분하지 않고 인간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재앙이 우리 인간 욕심에서 생긴 결과인데도 결국 죽은 아내, 아이, 부모의 시신을 부여잡고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고 울부짖는 인간들을 보면 마음이, 온갖 망감이 교차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 물론 죄 없이 죽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인간은 공동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높고 히말라야, 알프스 만년설이 녹아 수십억 명의 식수가 사라질 판인데, 유럽, 인도, 아시아 사람들의 고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다행히 대한민국은 빙하에 의지하지 않고 살림에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살림을 잘 갖고 놨어요. 그래서 미래, 정말로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미래 이 지구온난화, 빙하가 녹는 이 시기에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제 말이 아마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이 하느님께서 내리신 벌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의 재앙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80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4.3 학살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강의도 6,000개나 찍었고 책도 7, 8권이나 쓴 사람인데, 그런데 너무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궁금하느냐면은 바로 1945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이 5년의 시대가 너무너무 깜깜해요. 이 시대는 자료를 찾아보려 해도 자료가 너무 미미합니다. 해방, 미국 군인이 다스리는 미군정 3년 1945년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 탄생까지 자료가 깜깜합니다. 심지어 이승만조차도
자기가 정권하고 있는 시기, 또 6.25 전쟁 이런 자료가 거의 없어요. 참 이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 착각하는 부분들이 많죠. 특별히 안창호 선생님, 저는 너무너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가족이 전부 다 미국의 LA에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이승만 정권이 막았어요. 왜? 안창호 선생이 이승만 이 대통령을 탄생시킨 주역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안창호를 배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 결국은 들어오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모두 가족 전부 다 이제 세상을 직계 가족은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신탁, 반탁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여운형, 박헌영, 조만식, 김구, 김규식 선생 등 굉장한 인물들 같은데, 오로지 이승만이라는 인물만 박사라고 우리 부모님 시대, 지금 80대, 90대 시대 입에 오르내릴 뿐입니다. 가끔 신익희라는 분의 이름도 들었지만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고, 대한민국 해방과 정부 독립 시기에 어떻게 살다가 대부분이 암살을 당했어요. 여운형 선생, 그 다음에 신익희 선생, 그리고 김구 선생 다 암살을 당하죠. 그런데 그 자료조차 찾아보기 힘들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 깜깜한 시기 가장 궁금했던 사실 하나가, 우선 북한은 소련이 차지하고 남한은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군인 정치를 실시했는데 6.25 사변 때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낙동강까지 밀렸을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그 5년 동안 무슨 역할을 한 것일까? 그러고도 남한을 해방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진정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던 제1국가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은 겨우 500명이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밀고 내려왔을 때 군인의 숫자는 119만 명이어서 19만 명. 탱크는 242대, 전투기는 170대. 그렇게 소련은 북한을 중무장시키고 공산화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도대체 미국은 남한에서 무엇을 했단 말인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나약한 인간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미국에 기대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5년 동안 미국은 대한민국 독립에, 대한민국 해방에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 중장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비유했느냐면 일본과 같이 야비한 종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은 태극기 데모 나갈 때 성조기를 들고 나가면서 마치 이 미군이 없었으면 우리는 미군이 제대로 우리한테, 만약에 우리가 1945년 우리 스스로 해방을 맞이했다면, 우리 스스로 독립을 했다면 6.25 전쟁 같은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무장을 간절하게 원했어요. 1945년 이후에. 그런데 그 무장을 막은 당사자가 누구냐? 미국입니다. 막았으면은 우리를 방어를 해줬어야 했는데 겨우 500명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결국 전쟁 초기에 미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1945년 남한으로 파견된 미 군정 사령부가 10군단에서 24군단으로 격화됩니다. 일본과 필리핀 각지의 미군 부대를 싣고 수송할 해군 수송선단의 집결 및 도착이 계속 지연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만주 지역의 소련군이 전격적으로 한반도를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미국은 일단 24군단 본부와 일부 직할대 1계사단, 제7사단, 우리나라하고 7사단하고 인연이 많죠. 2만 5천 명의 병력을 1차로 편성해서 9월 4일까지 승선을 완료하고 5일에 출항해서
8일에 인천에 도착을 합니다. 굉장히 늦게 도착을 한 거죠. 선박 부적으로 각 부대에 편제된 중무기, 중장비는 대부분 오키나와에 남겨둬요. 왜냐하면 선박이 부족하니까 그 무거운 중무기, 중장비를 실을 수가, 탱크도 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보병 차림으로 인천항으로 들어오죠. 그들의 장비는 후속 선단이 싣고 올 예정이었으나 결국은 들어오지 않아요. 9월 15일 메가더는 하지에게 무전으로 훈령을 보내서 미국 본토에서 전시 동원 해제가 진행 중이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군내 숫자는 1200만 명이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20만 명으로 줄입니다. 당연히 태평양 지역의 군인들도 원래 60만 명 주둔하기로 했는데 60만 명이니까 제가 보기엔 10만 명 이 정도로 줄이고 대부분은 일본의 오키나와에 놔두게 되는 거죠. 이에 하지는 오키나와에서 대기하던 군단 직할부대 중 3개 대공포대대와 1개 포병대대, 1개 전차대대와 제20기갑단 본부를 임시로 헌병부대로 전환시켜 남한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취소를 해버려요. 다시 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잔여, 방공, 기갑, 포병부대 이동은 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미군이 대한민국의 군정을 실시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1945년 11월 10일경에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7만 7천 명. 이 7만 7천 명이 1950년 6월 25일까지 남아 있었다면 6.25 전쟁은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치로 7만 7천 명이 있었는데 1946년 4월에는 4만 4천 명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 직후 교대 병력의 도착으로 일시적으로 6만 명까지 증가하지만은 1947년부터 군정 종료까지 3만 명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6.25 전쟁 때는 500명으로 줄어들죠. 물론 미군 탓 아니에요. 미국 탓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하지 못했던 우리 탓입니다. 이젠 시대는 흘렀어요. 우리나라 경제력 세계 10위권에 들어갔다가 지금 12, 13위로 눌리지만은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미국에 우리의 국방을 전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군사력 확보에 자주 국방에 적극 지지하는 천주교 신부입니다. 좀 웃기게 들리죠. 상당수의 미군 장병들은 전역 점수에 부합해 갖고 굉장히 많이 전역을 합니다. 그래서 뭐 7,000명, 8,000명 제7사단이 전역을 하게 되고 결국은 500명만 남게 되죠. 6.25 전쟁 때 보면은 병력을 보면 인민군은 우리나라 그때 국군이 10만 명 정도 돼 있었는데 19만 명이었어요. 북한의 인민군은. 장비는 북한은 전차, 곡사포, 박격포, 그 다음에 비행기 242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함정도 북한은 30대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는 함정도 대단했던 거죠. 공군은 남한보다 월등했습니다. 남한이 1897명 공군 병력이 있었는데 소련이 지원한 170대 전투기 외에 다른 보조 전투기가 820대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그 6.25 전쟁 때 이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었죠. 하늘이 도왔죠. 우리는 계속 하늘이 돕고 있어요.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한강을 건너지 않는 바람에 남한 10만 명 군인들이 다시 대열을 전열을 하고 반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반격하는 일주일 사이에 미국이 전격적으로 유엔 참전을 결정하고 일본에 있던 미군을 바로 이쪽으로 남한으로 옮겨오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박격포 장갑차도 북한이 남한보다
2배 이상 많이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미국의 역할은 우리한테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고 거기다가 4.3 학살까지 초토화, 클린업, 초토화 싹 쓸어버리는 것까지 동의를 했으니 저는 그 시대 1945년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미국 군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4.3 학살이 진행되었고 24강부터는 이제 진짜 맨날 진짜라고 그러고 맨날 본격적이라고 그러는데 4.3에 대한 구체적인 1947년 3월 1일부터 벌어진 일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고 여순 사건까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4.3을 정말로 전반적으로 오로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잠비아입니다. 감사합니다.